과거를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한 우리들의 기록, 오픈 콘서트 기억록, 그 아름다운 기록의 첫 페이지를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젖은 바람은 이젠 희미해진 옛 추억 어느 거리로 날 데리고 가네. 향기로운 우리의 얘기로 흠뻑 젖은 세상, 시간이 점점 흐르고 있던 주 아름다운 연기 잡아보려 했던 우리의 그리운 시절, 가끔 돌이켜보지만 입가에 쓴 웃음 남기고 가네. 생각해봐요. 눈이 많던 어느 겨울 그대 웃음처럼 온 세상 하얗던 귀 기울여봐요. 지난 여름 파도 소리 그대 얘기처럼 가만히 속삭이던 이제 다시 알 수 없는 향기롭던 우리의 지난 추억, 그곳으로 생각해봐요. 눈이 많던 어느 겨울 그대 웃음처럼 온 세상 하얗던
것처럼 가만히 속삭이던 생각해봐요 주르르 라라 온 세상 하얗던 생각해봐요.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기를 맞이해 준비한 우리 오픈 콘서트 기억록,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진행을 맡게 된 배우 이기영입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오픈 콘서트 기억록은 과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1980년 5월 18일 시대의 아픔과 싸우기 위해 5월의 등불이 모였던 것처럼 2024년 5월의 오늘 우리들의 방식으로 기억하고 기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많은 분들의 이 소중한 시간을 모아서 기억 그 이상의 기록, 바로 기억록을 의미 있게 써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록의 시작을 열어주신 우리 가수 박학기 씨가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학기입니다. 저도 사랑해요. 예. 의미 있는 날, 의미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예, 제가 오프닝 가수로 이렇게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은 항상 그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우리 수많은 기억을 갖고 살아가고 그걸 또 때로는 추억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좋은 추억들은 더 아름답게 기억이 되고 안 좋은 추억들은 쉽게 잊혀진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그렇게 뭐 미워했던 거, 속상했던 것들 대부분 그냥 흐려진다고 하는데 그 기억의 아픔, 뭐 아쉬움 이런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기억이 생기지 않도록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 것 같고요. 예. 향기로운 추억을 먼저 들려드렸고 제가 오늘 두 곡을 들려드리게 돼 있는데요. 어떤 노래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또 그 개인에겐 커다란 역사고 또 아픔이고 또 행복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한편에다 영화고. 예.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 속에서 잊혀진 것 같아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일들, 얼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더 보고 싶고 더 사랑했고 더 그립고 그런 사람들을 좀 떠올리는 노래를 해드리고 싶어서요. 아직 내 가슴 속엔 네가 살아 라는 노래인데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넌 기억하고 있을까? 함께 걸었던 이 길을 바람에 첫눈처럼 날리던 꽃잎 작은 입술의 설레임 참 많이 좋아했는데 내 맘 알고 있었을까 밤새 쓰고 지우고 구겨진 편지 끝내 전하지 못한 말 잘 지내고 있는지 아프진 않은지 너의 기억
속엔 아직 내가 있는지 눈꽃처럼 하얗던 그 미소는 지금도 그대로인지 어디에 있는지 아직 내 가슴 속엔 네가 살아. 널 베어낸 그 자리에 나는 눈물 흘렸지만 어느새 그 추억은 꽃으로 피어 너의 향기를 전하네. 잘 지내고 있는지 아프진 않은지 너의 기억 속엔 아직 내가 있는지 눈꽃처럼 하얗던 그 미소는 지금도 그대로인지 많이 행복한지 아직 내 가슴 속엔 습관처럼 자꾸 널 그린다. 다시 너를 불러본다. 잘 지내고 있는지 아프진 않은지 너의 기억 속엔 아직 내가 있는지 눈꽃처럼 하얗던 그 미소는 지금도 그대로인지 어디에 있는지 아직 내 가슴 속에 네가 살아. 감사합니다. 네, 박학기 씨 노래 가사처럼 매년 5월이 되면 아직도 제 가슴 속엔 살아있는 광주의 그날이 떠오릅니다. 44년 전 무고하게 희생된 많은 분들과 이 남은인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세상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이야기해 주시는 우리 역사가 황연필 선생님을 모시고 과연 무엇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자, 오늘 김호랑 소령 이야기를 하는 날이고 또 5.18 서울의 봄 이쪽 주제들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민감한 이야기를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진보십니까? 보수십니까? 보수라는 대답이 나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저는 거의 대부분 진보분들이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좌파세요, 우파세요? 자, 나는 진보인데 스스로 좌파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진보와 보수의 개념이 워낙에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진보가 뭐고 보수가 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굳이 따지자면 프랑스 혁명 아시죠? 그때 보수는 아주 2% 정도 극소수였던 왕족이나 귀족들을 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당시 진보는 누구냐? 세상을 바꾸고 싶다, 자유평등 박애, 프랑스를 좀 자유로운 나라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던 시민 부르주아 세력들이 한 18% 정도가 되고 노동자 농민들이 한 80% 정도가 되는데 이 98%가 엄밀히 따지면 진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유주의는 진보가 부르짖는 건데
지금 이상하게 대한민국에서는 보수주의자들이 자유를 이야기하고 대통령께서 무슨 뭐 연설만 하시면 자유란 이야기를 막 수십 번씩 쓰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원래 자유의 가치는 진보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보주의자들 중에 시민 부르주아 세력들이 나중에 보수주의자와 약간 손을 잡게 되는데 그 전에 의장 오른쪽에 앉았던 지롱드파, 그래서 시민 부르주아를 우파라고 이야기하고 당시 노동자 농민을 좌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엄밀히 따지면 진보 안에 우파와 좌파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프랑스 혁명 시대를 우리 입장에서 정확하게 적용할 만한 시대가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보수는 말 그대로 보호할 보 지킬 수, 현재 상황이 좋다, 바뀌는 게 싫다. 일제강점기에 바뀌는 게 싫으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현재가 좋다, 독립 싫다, 친일 맥로들입니다. 그럼 당시 빼앗긴 나라 조선, 굳이 조선이 아니더라도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독립운동가들, 또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은 진보주의자죠. 그럼 진보주의자 중에 우파와 좌파의 개념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 때는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우파는 그냥 약간 온건 진보였다라면 좌파는 급진 진보예요. 그런데 우리 일제강점기에는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 좌파라는 개념보다도 좌익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들어보셨죠? 그러면 3.1운동 같은 거적적인 만세운동, 2달 동안에 200만 명이 참여했던 만세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7천 명이 죽고 10만 명이 넘는 독립운동가들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3.1운동을 이끌었던 학생, 청년, 지식인들이 허무주의에 빠져 있을 때 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사상으로 들어온 게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근데 당시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먹물들, 학생들, 무슨 뭐 마르크스 관련 서적을 읽을 줄 알아야 사회주의 사상이 뭔지 알 거 아닙니까? 지식인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제국주의를 박멸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가열차게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면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회주의자들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방략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회주의자들을 빨갱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회주의자 독립운동가가 좌익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옆에 우익은 사회주의의 반대말은 뭡니까? 사회주의의 반대말을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바보입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죠. 김일성, 이승만, 박정희가 민주주의의 반대말입니다. 그럼 사회주의의 반대말은 뭔가요? 그렇죠. 자본주의죠. 근데 독립운동가들을 자본주의계 독립운동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가 있다라면 이쪽은 자본주의라는 표현보다도 민족주의계 독립운동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민족주의계 독립운동가들 중에 친일파가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타협적 민족주의자 그래가지고요, 이광수, 최남선, 최린 등등의 이 친일파들, 타협적 민족주의자가 나오지만 나머지 또 민족주의자들은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독립운동은 사회주의계가 가열차게 합니까? 우익 민족주의계가 가열차게 합니까? 이건 팩트고 사실입니다. 사회주의계 독립운동을 빼버리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독립운동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도 사회주의자 독립운동가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름 암기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원봉, 두봉, 세봉, 쓰리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김원봉, 김두봉, 양세봉 안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양세봉 장군 같은 경우는 만주에서 양세봉 장군이 안 계셨으면 실제로 무장투쟁했다라고 말을 못할 정도로 중국 만주에서 어마어마한 중국인들조차 존경하고 큰 동상을 지어주는 독립운동가가 그런 양세봉 장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요. 실제로 사회주의자들 중에서도 오로지 계급투쟁에만 관심을 갖고 조국의 독립에는 관심이 없었던 소합병 사회주의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 박멸을, 타도를 목표로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제와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사회주의자가 독립운동가는 아니지만 독립운동의 대부분은 사회주의자가 했다. 민족주의의 우익이 다 친일파는 아니지만 친일파의 대부분은 민족주의계다. 이게 팩트고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야, 황현필 너는 당시 일제강점기 같으면 너도 사회주의자가 됐겠냐? 천만에요.
저는 굉장히 자본주의적 인간입니다. 저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어보려고 몇 번을 시도했다가 책을 몇 번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욕심을 굉장히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자유의 가치와 평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봅니다. 둘 다. 기업 가치와 노동 가치 역시 둘 다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쪽에 섰을 테니 저는 개인적으로 진보입니다. 진보지만 저는 좌익은 아니죠. 우익이죠. 저는 우파입니다. 그럼 그런 대표적인 우파가 누가 있습니까? 김규식, 김구, 송진우, 안재홍. 그래서 일제강점기 우리 진보는 좌파 사회주의자들과 우파 민족주의 인물들, 독립운동 세력이 다 같이 진보입니다. 근데 우파 중에 아주 오른쪽에 있는 우파들 일부가 쉽게 이야기하면 민족의 반역자들과 손을 잡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소위 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보수는 원래 일제강점기 보수는 친일파 매국노들 꼴통들이기 때문에 그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보수라고 하기 싫어합니다. 자신들 우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파에 속하지 않는 소위 이야기하는 그 친일 매국노들과 손을 잡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건국 주도 세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좌파로 매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민족주의계의 어떤 김구나 김규식조차도 스스로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딱 붙어서 자신보다 왼쪽에 있으면 다 종북 좌빨이고 빨갱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진보주의자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진보가 뭐냐 보수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북한을 주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민족 공동체로 바라볼 것인가 우리만 이렇게 자본주의 번영을 누릴 것인가 북한의 인민들에게 이 번영을 나눠줄 것인가. 물론 북한의 독재자들과 더불어 남한의 독재자들은 비판 함께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과 박정희와 전두환을 지지하는가 김대중, 노무현을 지지하는가. 보통 이렇게 진보와 보수로 쪼개집니다. 굳이 따지자면 우리는 진보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저는 좌파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제가 우파입니다.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사회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분단시대입니다. 분단시대에 우리가 진보로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지금 프랑스 혁명을 이야기했고 일제강점기 보수로 살아야 할 것인가 진보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분단시대입니다. 보수가 오를까요? 진보가 오를까요? 예를 들어서 통일신라 말기에 진골귀족이 있고 그 진골귀족과 대립했던 호족들에 의해서 고려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뭔가 진골귀족은 보수 같고 호족들은 진보 같은 느낌이 있죠. 그렇다고 호족들이 착합니까? 그놈들이 그놈들입니다. 고려말 권문세족 보수죠. 근데 새로운 신진 사대부가 나타나서 조선을 건국했으니까 뭔가 진보 같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 권문세족 중에 왕실과 결혼할 수 있는 재상지종 15개 가문이 실은 조선 건국 주도 세력 전부 신진 사대부입니다. 그놈들이 그놈들입니다. 15세기 부국강병을 했던 훈구파가 대농장을 소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왕조 개창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훈구 세력의 대농장 소유를 비난하고 척신정치를 비판하면서 16세기에 새롭게 역사의 주인공이 됐던 살인들이 뭔가 진보적이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훈구가 훨씬 더 살인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역사의 내재적 발전 과정을 설명하려는 그 상황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항상 역사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살인들이 붕당 정치를 시작해서 동인과 서인 들어보셨죠? 이 동인이 정렬인 모반 사건 때문에 북인과 남인, 북인과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하다가 광해군과 함께 날아가고 서인과 남인이 17세기에 대립해 가면서 예송논쟁 2차례, 황국 3차례 하다가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노론이 18세기 완전히 절대 권력을 잡으니 그 노론에 맞서자고 영조와 정조가 특히 정조가 그렇게 개혁 정치를 했던 거고 그 노론에서 갈라져 나온 게 세도 가문이고 우리가 아무래도 조선 전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조선 후기는 부정적으로 보는 여러 가지 역사 인식 속에서 그 바로 서인과 그 노론과 그 세도 가문 때문에 그리고 성리학이 절대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조선이 부국강병하지 못했고 문약에 치우쳤고 그러다가 일본에게 나라를 먹혔다라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서인과 노론을 보수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들은 악이고 그와 대립했던 남인들은 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시대 어떤 정치 집단을 역사를 공부해 보면 여기는 정의로 왔다, 정당성이 있다, 여긴 나쁜 놈들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명확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 친일 매국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갑니까? 분단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분단 시대를 살아가는데 서로 민족 공동체적 인식을 가지고 통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 북한 주민들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끌어안고 싶어하는 민족 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훗날 통일이 되었을 때 이들이 진보라고 한다라면, 근데 그 통일을 반대하면서 현재 분단 상황을 고착하는 걸 즐기고 그 상황에서 독재자를 추정하고 그리고 반민족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친일 매국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현재 우리 시각으로 볼 때 보수라고 한다라면, 나중에 통일되고 난 다음에는 이 분단 시대 20세기와 21세기 한반도 남쪽 땅에서 살고 있었던 두 세력 중에, 이 두 이념적으로 진보와 보수 중에 과연 누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겠는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역사를 공부한 제 입장에서는요, 절대 후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선택을 저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보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거고 자랑스러운 거고 떳떳한 거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진보로, 좌파가 아닌 진보로. 진보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분 주어졌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오픈 콘서트 기억록을 위해서 직접 이야기를 준비해 주신 우리 황연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 후에요. 우리의 가슴을 울릴 두 번째 이야기를 또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 전에 우리 오픈 콘서트 기억록에 정말 잘 어울리는 무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수 이정열 씨와 손병희 씨가 함께 꾸며주신다고 합니다. 이정열 씨와 손병희 씨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인사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5월을 하루하루 밥벌이만 하면서 보내나 싶었는데 여러 선배님 덕분에 좋은 자리를 갖게 되어서 무척 영광입니다. 제법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옳다고 믿는 길 위에서 올곧게, 그리고 가슴 뜨겁게, 그리고 솔직하게 온 힘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기쁜 마음으로 소개 인사 올립니다. 제 옆에 있는 손병희 씨입니다. 해맑은 5월에 밥벌이라도 하고 있는 이정열 씨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라디오 진행자이자 싱어송라이터이자 지금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기타 연주자 겸 젬베 연주자 겸 노래를 부르고 있죠. 이정열 씨입니다. 어떤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우리와 사뭇 다른 길, 다른 생각, 다른 조건에서 살아왔습니다만 참 군인의 길을 걷고자 했던, 끝내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영원히 살아있는 한 남자에 대한 노래인데요. 옆에 있는 손병희 씨가 만들고 불렀습니다. 쿠바를 떠나네. 여러분의 큰 박수로 열겠습니다. 또 다른 고향으로 떠나려네. 기쁨과 슬픔을 간직하는 가슴들이여, 나 이렇게 쿠바를 떠나네. 이루고자 했던 수많은 꿈들,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꿈 하나 남겨두고, 그대가 부디 내 꿈을
길 나를 부르네 보잘것없는 이들의 곁으로 나를 부르는 그 느껴오는 이들의 곁으로 잃어버린 고향으로 나 떠나려네 나 이렇게 쿠바를 정든 이들이여 안녕 나 이렇게 쿠바를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떠나네 나 이렇게 쿠바를 떠나네 De tu querida presencia, comandante Che Guevara. Tu querida presencia, comandante Che Guevara.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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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 querida presencia, comandante Che Guevara. 뮤지컬 광주에 출연하셨다고요? 아, 네. 네. 거기서는 어떤 나쁜 역을 악역 전문 배우거든요. 예를 들면 뮤지컬 영웅에서 이또 히로부미라던가. 예. 지금은 노트르담 드 파리를 하고 있는데 어. 신부님입니다. 진짜 나쁜 놈이 예, 역할을. 나쁜 신부입니다. 예. 뮤지컬 광주에서는 그 계엄 진압군 그럴 줄 알았어요. 이었습니다. 전단이 아닌 게 어디예요? 예. 사실 저희들 세대는 광주 덕분에 인생이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ROTC 일기 출신의 아버지, 군인 아버지를 둔 제가 광주를 알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었죠. 원래 공대를 다니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데모하다가. 예. 지금 황 선생님께서 좌와 진보 보수 다 떠나갔고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시절 일제시대 얘기를 하셨잖아요. 다음 노래는 바로 동학 농민전쟁 그리고 3.1운동 만주에서의 부정투쟁까지 아우르고 있는 오래된 저자거리의 노래를 하나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불러서 가사가 그렇죠? 예. 이럴 때는 여러분이 박수를 주시면 힘날 수 있습니다. 해야 돼. 할 수 있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우금치 마루에 흐르던 소리 없는 통곡이여든. 불타는 녹두 벌판에 새벽빛이 흔들린다 해도 굽이지는 저 강물 위에 아침 햇살 춤춘다 해도 나는 눈부시지 않아라. 기나긴 밤이었거든. 죽음의 밤이었거든. 저 3월 하늘에 출렁이던 피에 물든 깃발이여든. 목매인 그 함성 소리 고요히 어둠 깊이 잠들고 바람 부는 묘지 위에 취한 깃발만 나부겨 나는 놓여와 우노라. 복정의 세월 참혹한 세월에 사나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이에 살아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산하에 기나긴 밤이었거든. 투쟁의 밤이었거든. 만주 벌판에 울리던 거역의 밤이었거든. 모진 세월 모진 눈보라가 몰아친다 해도 붉은 이 사나이 이 한 목숨 묻힌다 해도 나는 쓰러지지 않아라. 복정의 세월 참혹한 세월에 살아 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산하에 살아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산하에
감사합니다. 소설 소년이 온다. 한강. 네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네가 방수 모포에 쌓여 청소차에 실려간 뒤에 용서할 수 없는 물줄기가 번쩍이며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온 뒤에 어디서나 사원의 불빛이 타고 있었다. 봄에 피는 꽃들 속에, 눈송이들 속에, 날마다 찾아오는 저녁들 속에 다 쓴 음료수 병에 네가 꽂은 양초 불꽃들이, 그들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15살 소년 도문은 친구 정대와 함께 계엄군에 맞서 시대 행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다 친구 정대가 계엄군이 쏜 총알에 쓰러지곤 합니다. 공포와 충격에 휩싸인 도문은 친구 정우를 홀로 남겨둔 채 도망가게 됩니다. 친구의 생사를 알 수 없어 자책에 빠진 동우는 임시 안치소가 설치된 도청을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무고하게 죽은 수많은 시민군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돕게 됩니다. 시민군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었고 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은 도청을 함락하기 위해 무력 진압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곳에 남겨진 형과 누나들은 어린 동우를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끝내 동우는 도청에 남게 되고 계엄군의 총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피해 현장에서 살아남은 형과 누나들도 가슴속에 커다란 상처를 안은 채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숨을 지키라고 존재하던 계엄군은 광주의 어린 소년들을 향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방아쇠를 당겼고 광주는 그리고 시민들은 그렇게 쓰러져 갔습니다. 그들에게 광주의 힘없는 소년들은 지켜야 될 국민이 아니었고 국가는 더 이상 소년들을 돌봐주지도 않았습니다. 과정은 가혹했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독재를 한 인간들은 끝내 사과 한마디 없이 죽는 날까지 호의호식하다 잘 갔습니다. 그 시간을 견디며 생존을 해온 생존자들은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죠. 썩어가는 내 옆구리를 생각해, 거기를 관통한 총알을 생각해, 처음엔 차디찬 몽둥이 같았던 그것, 순식간에 뱃속을 휘젓는 불덩어리가 된 그것, 그게 반대편 옆구리에 만들어 놓은 내 모든 따뜻한 피를 흘러나게 한 구멍을 생각해, 차디찬 방아쇠를 생각해, 그걸 당긴 따뜻한 손가락을 생각해, 나를 조준한 눈을 생각해, 쏘라고 명령한 사람의 그 눈을 생각해. 그들의 얼굴이 보고 싶다. 잠든 그들의 눈꺼풀 위로 어른거리고 싶다. 꿈속으로 불쑥 들어가고 싶다. 그들의 희생을 잊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남겨진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 다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돼서 널리 퍼져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별이 지었다네 나의 가슴이 별은 그저 별일 뿐이야 모두들 내게 오늘도 별이 진다네 아름다운 나의 별 별이 치면 하늘 것을 이렇게 비만 내리는 거야 나의 가슴 속에 젖어오는 그대 그리움만이 이 밤도 접이 되어 나를 떠올리고 아름다워 하늘이 한 일을 생각해보면 나의 애타는 사랑 돌아올 것 같은데 나의 꿈은 사라져가고 슬픔만이 깊어가는데 나의 별은 사라지고 어둠만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행 스케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4년 전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희생했던 우리 젊은 청춘들, 그 별들이 다 졌잖아요. 덕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로 인해서 희생을 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기억록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지, 또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음악을 할 수 있는 또 원초적인 힘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곡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우리가 좀 힘을 아니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들려드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세요. 같이 불러주세요. 다 같이 박수. 헤이. 더 힘차게. 이선아.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잘한다. 아기 엄마가 되었다면서 밤하늘의 별빛을 닮은 너의 눈빛, 수줍던 소녀로 널 기억하는데. 그럼 넌 어떻게 지내고 있니? 남편은 벌이가 괜찮니? 나 안 갔어. 자나깨나 독신만 고집하던 네가 나보다 먼저 시집 갔을 줄이야. 다같이 원, 투. 산다는 건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걸. 지금도 떡볶이를 좋아하니? 그럼 요즘도 가끔씩 생각하니? 자율학습 시간에 둘이 몰래 나와 사먹다 선생님께 야단 맞더니. 헤이봉. 아직도 마음은 그대로였네. 겉모습이 많이 변했지. 하지만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우리를 닮은 아이들의 몫인 것. 힘차게 원, 투. 산다는 건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거. 한 번 더 힘차게.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데뷔 35주년 되는 오늘의 막내 저 여행 스케치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서울의 봄 보셨나요?
전 이 작품의 흥행이 2030 세대들의 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잘 알지 못했던 이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고, 또 그 울분이 영화의 흥행을 넘어서 올바른 역사의식을 키울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됐던 것이죠. 우리 오픈 콘서트 기억록에서는요, 영화 서울의 봄에서 우리 정혜인 배우가 열연했던 그 실제 주인공 김호랑 소령님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고 김호랑 소령,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이자 영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의 봄과 올해의 인물 고 김호랑 소령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황연필 선생님을 다시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12년 이승 만의 독재 통치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8.9 직후에 장면 내각이 1년 남짓이고요. 박정희 군사 쿠데타, 5.16 군사 쿠데타 이후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총탄에 맞고 죽었던 11.6 사건까지 18년 동안 박정희가 통치했습니다. 79년에 굉장히 복잡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YH 무역회사 사건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YH 무역회사가 가발 만드는 공장인데 회사가 망하게 되니까 그 기숙사에서 살고 있던 여공들의 전기도 끊고 월급도 지급이 되지 않고, 그래서 여공들이 소위 데모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들이 그 YH 무역회사 안으로 들어와서 그 여공들을 정경들이 군홧발로 짓밟았기 때문에 여공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야당 당사다. 당시 야당 당사, 신민당 당사까지 가서 농성을 했으나 야당 당사까지 경찰들이, 정경들이죠, 그렇게 쉽게 밀고 들어와 가지고 그 과정에서 김경숙이란 여공이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야당 신민당의 총재가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근데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성깔이 있잖아요. 그냥 소위 외신 기자들 불러 모아놓고 박정희 시발해버린 겁니다. 이러면 안 되나요? 되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또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상 국회의원 제명 1호가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근데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이 부산 마산입니다. 김영삼이 국회의원에서 제명당하자 부산 마산에서 항쟁이 일어납니다. 소위 부마 항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 부마 항쟁이 상당히 신경이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술자리도 자주 가졌고, 그러다가 궁정동 안가에서 가수와 배우 지망생 불러놓고 이렇게 술자리를 갔다가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당시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이 했다라고 합니다. 킬링필드 들어보셨습니까? 캄보디아에서 300만 명을 죽였는데 우리도 100만 명, 200만 명 정도 죽여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박정희가 약간 무릇한 애매한 미소를 좀 지었던 것, 이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총을 들었고 독재자의 심장에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라고 이야기했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증언입니다.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는 갈립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잘 죽였다, 그리고 김재규가 영웅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역사를 공부한 제 입장에서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역시 5.16 군사 쿠데타의 박정희와 함께 주역으로서 그 군부 독재 시기에 꿀을 빨대로 빨았던 사람이고, 중요한 건 그로 인해서 부마 항쟁은 끝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의할 때 서울의 봄은 박정희가 시해된 1979년 10월 26일부터 이제 민주화 시대가 시작됐구나, 독재자가 죽었으니, 이걸 서울의 봄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일본에서 강제로 납치당해서 현해탄 부산 앞바다에 생매장 될 뻔했던 김대중이 당시 미군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남았고 동교동 자택에서 지금까지 7년 가까이 가택 6년 정도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던 김대중이 집 밖으로 나와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소위 서울의 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가 군부의 사조직 하나회를 만들었고 당시 하나회 리더는 별 2개 보안사령관 전두환이었고 그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면서 그리고 박정희 씨에 관련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당시 대통령이 시해되었기 때문에 계엄이 선포됐고 그 계엄 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사건을 우리는 12.12 신군부 쿠데타라고 합니다. 얼마 전 지금 1300만 관객이 들었던 영화 서울의 봄은 너무너무 대단한 영화고 잘 만들었고 좋은 영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그 전두환 신군부 하나회의 직권을 막기 위해 수도경비 사령관 장태환 소장이라든지 특전사령관 정병주 소장이라든지 헌병치안감 김진기 준장이라든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린 김호랑 소령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참 이 12.12 군사 쿠데타를 막으려고 했던, 어찌 보면 다시는 군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군인 본분을 제대로 지키려고 했던,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려고 했던 그 군인들은 너무너무 비극적인 가족사를 경험합니다. 장태환 소장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그렇게 12.12 군사 쿠데타를 막지 못하고 이제 소위 신군부에게 사로잡혀서 고문까지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달 동안 곡기를 끊으시고 막걸리만 드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태환 소장의 아주 잘난 아들, 서울대 수석에 입학했던 그 아들은 어느 한겨울에 온몸이 얼은 채로 병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장태환 소장께서 그 시신을 끌어안고 그 시신에 눈에 얼음이 얼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혀로 그 시신에 눈에 얼음을 울면서 녹였다라고 합니다. 정병주 소장 역시 갑자기 애매한 상황에서 시신이 되어서 나타나셨습니다. 자살로 종결지었습니다. 그러나 장태환 소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얼마 전까지 나와 막걸리를 마시면서 12.12 실체를 밝히자라고 다짐했던 사람이다. 종교가 가톨릭인데 어찌 자살을 한단 말이냐. 김호랑 소령은 육사를 나오고 특전사에 있었고 또 이제 보통 대위나 소령들이 또 대학을 다니죠. 육군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보통 전방 강원도나 이쪽에서 근무를 하면 더 큰 승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이었던 백영옥 여사가 눈 시력이 좋지 않아서 서울에서 근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특전사 정병주 사령관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12.12 군사 쿠데타 당시 정병주 소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령관실에서 마지막까지 총을 들었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정병주 소장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김호랑 소령을 쏘았던 사람이 박종규 당시 중령이었고, 더 안타까운 건 이 박종규 중령과 김호랑 소령은 같은 관사에, 쉽게 이해하면 군인 아파트에 같이 살았고 그 12.12 쿠데타가 일어났던 그날로부터 며칠 전에 부부끼리 4명이서 동반 식사를 했을 정도로 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백영옥 김호랑 소령의 부인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왜 내 남편을 그렇게 쏘았냐라고 했을 때 그 박종규 중령은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박종규 중령은 1980년 5월 강주에 삼공수 15대대장으로 또 광주에 내려가서 총을 쏘았던 인물이고 대한민국에서 별 2개까지 하면서 예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의 봄의 역사적 정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나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전날까지인 5월 17일까지가 서울의 봄입니다. 그런데 하루 뒤인 5월 17일 날, 그것도 밤 12시에 5.17 비상계엄을 확대합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되는 나라에서 전국으로 이걸 확대함과 동시에 모든 대학에 휴교령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덧붙여집니다. 김대중 내란 음모죄로 구속. 이거는 학습이라고 봅니다. 전두환 학습을 한 겁니다. 아, 김영삼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명했더니 부산 마산에서 시위가 있었구나. 그럼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선가는 분명히 소요가 계속돼야 했고 그 지역을
어디를 고를까 고민하다가 저는 광주를 골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그 정도 이야기를 못하고 그 정도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부산, 마산, 창원, 울산, 진해 이런 도시들의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는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전두환이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고향이 광주입니다.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 5.18이 자랑스러웠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가 일단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980년 5월 21일 도청에서 집단 발포가 있었고 22일 공수부대들이 도청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27일 다시 공수부대들이 도청을 쳐들어올 때까지 5일간 우리 헌정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행정치안의 공백 상태가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5일 동안 광주에서 은행, 금은방, 슈퍼마켓, 백화점 털렸다는 기사나 자료 있으면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때 어떤 강도나 상해 사건이 있었다는 거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어떻게 행정치안 공백 상태에서 광주 시민이 이렇게 일심동체가 돼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일구어 갈 수 있었는가? 아주머님들은 주먹밥을 지어서 시민군들에게 먹였고 광주 시민들은 여기저기 널려있는 시신들을 다 수습해서 관에 놓고 태극기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은 병원에 가서 헌혈을 합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광주 민주화운동, 세계사에 이런 민주화운동은 유래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하고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다시 한번 밝혀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두환이 광주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찌 보면 전두환의 술수에 말려들어서 광주 시민들이 전두환이 군대를 몰고 광주를 진압하고 정권을 잡을 명분을 준 거 아니냐, 광주 시민들이 말려든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 1980년 5월 달에 서울에서 학생들이 많이 모였고 시위가 과격했는가? 1980년 5월 달에 광주 시위가 과격했는가? 서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광주는 평화로웠습니다. 당시 광주보다 대구나 대전이나 전주 시위가 훨씬 과격했습니다. 그리고 휴교령을 선포하고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17일 날 밤 12시에 선포하고 김대중을 구속시킨다라고 발표했지만 그 바로 다음 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신문도 배달이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은 김대중이 구속당하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냥 전남대학교 앞에서 공수부대들이 진을 치고 있길래 전국 모든 대학생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학교 들어갈 테니 문을 열어달라 라고 돌멩이 좀 던졌습니다. 근데 그런 광주 시민들을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좀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 전두환 일당이 어떻게 했는가. 다시 이야기해서 저는 광주 시민들은 비인간적 군인들의 민간 학살에 맞선 의로운 항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들이 신군부여이건 아니건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세금 내서 그렇게 키워지는 군인들이 광주 시민들을 이렇게 학살을 한다. 근데 그 군인들은 엄밀히 따지면 대한민국의 군인이지만 광주 시민들이 총을 들고 저항했던 건 반정부 시위도 아니었고 반대한민국도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너무나 자랑스러운 4.19나 6월항쟁이나 대한민국의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시위였습니다. 그러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반정부 시위가 아닌 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반역자들을 막고자 했던 시위였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12.6, 12.12 그리고 서울의 봄, 5.18 광주 민주화 운동까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김호랑 소령까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1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5대 수도 방위사령관을 역임한 김도균 예비역 중장입니다. 저는 오늘 육군사관학교 대선배이자 군 선배이셨던 김호랑 선배님께 드리는
추모의 글을 여러분들께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후배들과 젊은 세대들이 김호랑 선배님의 의로운 죽음과 군인 정신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전합니다. 1979년 12월 13일 00시 20분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섰던 그날 밤 선배님께서는 살고자 하셨다면 분명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선배님께서는 무도한 군사 반란군에 맞서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죽음으로 사수한 참 군인이셨습니다. 청년 사관 시절 아침 저녁으로 되새기며 복창했던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는 사관생도 신조를 온몸으로 실천하고 떠나셨습니다. 만약 반란군에 투항하고 협조했더라면 아마 선배님께서는 어린 시절 꿈꾸던 장군도 되고 크게 출세하여 평생 부와 명예를 누리며 가족들과 편히 사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선배님께서는 의로운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권총 한 자루에 의지한 채 반란군들이 난사한 총탄 6발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러한 선배님의 용기 있고 의연한 마지막 모습은 우리 군 후배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신념의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선배님의 희생은 12.12 군사 반란의 잘못된 역사가 다시는 이 땅에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역사의 또 다른 증거가 되었습니다. 김호랑 선배님, 감사합니다. 선배님의 고귀한 희생 덕분에 저희는 조금은 나아진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이 되신 선배님, 그곳에서는 편안하십니까? 35살의 젊은 군인 김호랑과 젊은 나이에 남편을 가슴에 묻고 홀로 되신 백영옥 여사님의 가슴 아픈 세월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도 울컥합니다. 선배님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백영옥 여사님과 마음 편히 행복하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선배님의 고귀한 희생과 군인 정신을 기억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선배님의 희생이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호랑 선배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후배 김도균이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무대는 청춘과 낭만을 노래하는 가수 이정석 씨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큰 박수로 이정석 씨 모시겠습니다. 마세요. 하얀 천눈이 온다고요. 그때의 말은 아득하게 지워지고 없겠지요. 한방 눈이 온다고요. 뚜렷했었던 발자국도 모두 지워져 없잖아요. 눈사람도 눈덩이도 애쓰라기 사라진 기억들 너무도 기워 너무도 기워 옛날 포근한 추억이 어두운 녹이 눈시울 적시네. 슬퍼하지 말아요. 하얀 천눈이 온다고요. 기운 사람 올 것 같아 문을 열고 내다보네.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들 같이 해요. 아스라기 사라진 기억들 너무도 기워 너무도 기워 옛날 포근한 추억이 어두운 눈시울 적시네. 슬퍼하지 말아요. 하얀 천눈이 온다고요. 그리운 사람 올 것 같아 문을 열고 내다보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수 이정숙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있고 의미 있는 이런 무대에 제가 또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져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기억록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좀 안타까운 점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많은 시대가 아닌가 요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유명한 말이 있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 말을 좀 깊게 되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추억 부르겠습니다. 네. 계절이 지나버린 쓸쓸한 바닷가에 언제나 부서지는 파도만이 아직도 내 가슴에 아프게 출렁이고 있는 지나간 여름날의 추억 아무도 찾지 않는 바닷가에 어느새 불꽃처럼 솟아오르던 사랑 노래 들려오네 지금은 가고 없는 너의 모습 그리며 나 이제는 외로이 앉아 사랑 노래 불러보네 짧았던 우리들의 여름은 가고 나의 사랑도 가고 너의 모습도 파도 속에 사라지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되어 이젠 추억이 되어 나의 여름날은 다시 오지 않으리 아무도 찾지 않는 바닷가에 어느새 불꽃처럼 솟아오르던 사랑 노래 들려오네 지금은 가고 없는 너의 모습 그리며 나 이제는 외로이 앉아 사랑 노래 불러보네 짧았던 우리들의 여름은 가고 나의 사랑도 가고 너의 모습도 파도 속에 사라지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되어 이젠 추억이 되어 나의 여름날은 다시 오지 않으리 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네, 저희가 준비한 모든 기억록이 끝이 났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참여로 만들어진 이 첫 번째 오픈 콘서트 기억록. 당신의 기억록은 어떠셨습니까? 과거의 기억은 현재의 삶을 만들고 현재의 삶은 미래를 향한 길이 되어준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한 모두의 기억록이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길이 되길 바라며 오픈 콘서트 기억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오로지 얼굴로 승부하는 배우 이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